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유, 건강검진하러 왔다가 네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해서 왔지. 건강검진은 잘 하셨어요? 아유, 나이가 들어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한데, 뭐 이런 걸 정기적으로 받으라고 한다니. 귀찮아 죽겠다, 아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찮은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병이에요. 미리미리 검사해서 예방하고 초기에 잡아야죠. 아유, 그래, 그래. 우리 홍닥터 말 잘 들어야지. 그나저나 밥은 먹었어? 아니요. 그러고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니지. 밥을 굶으면 어떡해. 오늘따라 수술이 유독 많아서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도시락 싸왔어. 아유, 어머니. 바쁘신데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해 오셨어요. 건강검진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셔서 기력도 없으실 텐데. 아유, 얘가 날 아주 상늙은이로 하네. 이 정도는 아직 거뜬해. 다음 달부터 새롭게 내놓고 팔 반찬인데 너 맛이나 한번 보라고 겸사겸사 싸왔어. 그럼 같이 드시고 가세요. 아유, 됐어. 바쁜데 나오지 마. 그러지 마시고 드시고 가세요, 어머니. 나도 바빠. 의사 선생님이 일 보시고 끼니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아이, 치. 어머니 고집도 참. 아유, 바쁜데 얼른 들어가 봐. 연락 드릴게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어머니도 끼니 거르시지 마시고요. 아휴, 난 너무 잘 먹어서 탈이다. 알았으니까 어여 들어가. 네, 어머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사는 제게 가장 큰 자랑이자 보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제 아들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남다른 아이였어요.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아이가 나왔을까 신기할 정도로 머리가 똑똑했거든요. 똑똑한 게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 어떨 땐 무서울 정도로 머리가 너무 좋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지경이었어요. 좋은 형편에 충분히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저 아이의 똑똑한 머리가 꽃을 피울 텐데 저희는 그렇게 많은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저나 남편이나 아들 일이라면 가게도 팔고 집도 팔아 한없이 퍼다나를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형편에서 오는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제 고민을 어떻게 한 건지 아들 녀석이 중학생이던 때 저에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비싼 과외 필요 없어요.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오히려 저희 반에 비싼 과외 받는 애가 저한테 맨날 와서 이건 어떻게 푸니 저건 어떻게 푸니 물어본 정도예요.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 학원비 과외비 때문에 괜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이제 곧 고등학교도 가야 하고 혼자 공부하다 보면 너무 힘들지 않겠니? 아니요. 저는 부모님을 너무 잘 만나서 남들이 가지기 힘든 똑똑한 머리를 가졌잖아요. 이건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엉덩이도 무거워서 한번 책상에 앉으면 날이 셀 때까지 안 일어날 자신도 있어요. 그러니 비싼 과외나 학원이나 그런 거 하는 애들도 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 믿고 지켜봐 주세요. 아휴, 저 원서가 미안하다. 넉넉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네가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너 하고 싶은 공부 실컷 지원받으면서 했을 텐데. 전 오히려 누가 붙어서 감시하고 검사하는 것보다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체질에 맞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아버지 덕이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더니 정말 과외 한 번 학원 한 번 안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질 않더라고요. 이후에 아들은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렇게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러니?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저희 반찬 가게까지 찾아왔었습니다. 큰 사고를 쳤다거나 안 좋은 일로 속을 썩인 적이 없는 녀석이라 크게 걱정은 안 됐지만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워낙 속이 깊고 진중해서 말이 없는 편인 아들이 집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가게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말 의외였어요. 전 심지어 아들이 연애를 하는 줄도 몰랐지 뭡니까? 매번 병원에서 환자들 본다고 밤새느라 연애는 담쌓고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도 내색은 안 했지만 은근히 걱정이 되던 터라 선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듣게 된 소식은 정말 반갑더라고요. 아, 세상에. 난 네가 연애를 하는 줄도 몰랐다. 전쟁통에 뇌는 생긴다더니 녀석 바쁜 와중에도 할 건 다 했구나. 그래, 어떤 여자니?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뭐? 간호사? 정말 배려심이 깊고 착하고 저를 위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허튼 소리 잘 안 하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결혼하겠다는 거 보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겠지. 너무 잘 됐다. 네가 의대 들어갔을 때보다 더 기쁘다.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새 식구를 들이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말대로 어찌나 심성이 곱고 바른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안 그래도 병원 일로 의사인 아들보다 더 바쁘면서 쉬는 날마다 꼬박꼬박 안부 전화에 집안 대소사는 빠지지 않고 나서서 다 챙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쁜 손주 녀석들도 둘이나 보게 해주고 그야말로 우리 집안 복덩이였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예쁘게 사는 모습에 흡족해하고 손주들 재롱에 그저 즐겁기만 하던 나날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한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제 반쪽을 잃었습니다. 그날은 가게도 쉬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아침을 먹은 후 가볍게 공원 한 바퀴 돌겠다며 산책을 나갔죠. 그러고 나서 30분쯤 지나서였을까요? 웬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박일환 씨 아내분 되시나요? 아, 예, 그런데요. 지금 박일만 씨가 쓰러지셔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네? 뭐라고요?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닌데 갑작스레 쓰러졌다니. 남편의 소식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여보세요? 아, 오늘아, 어쩌면 좋으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네 아버지가 글쎄. 어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아침 먹고 공원 한 바퀴 돈다면서 산책을 나갔다 쓰러졌는데 지금 의식이 없대. 네? 아버지가요? 지금 네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데 어떡하면 좋으니?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바로 상황 알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실력 있는 교수님들에게 부탁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들의 말과 달리 남편은 그날 손쓸 방도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의 사이는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은 의사 아들인 자신이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렴. 사람이 나고 가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겠니? 다 제 운명이고
타고난 명줄이라 그런 거야. 그래도 아들이 의사인데 미리미리 건강관리 좀 잘해드렸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소리 함부로 마라. 네 아버지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데 넌 이미 네 몫의 효도를 다 했어. 너만한 아들도 없다. 그러니 이제 그만 툴툴 털어버려. 어머니, 그래도 전 네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게다. 그렇게 아들은 제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애써 묻은 채 살아갔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반찬 가게를 혼자 운영하며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지냈어요. 아들과 며느리 모두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편하게 지내라고 했지만 괜히 쉬게 되면 마음이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몸이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작지만 남편과 함께 이 반찬 가게를 하며 아들 녀석 대학도 보내고 의사도 만들었어요. 남편과 저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은 이 가게를 그렇게 쉽게 처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남편의 손때가 묻은 곳을 오래 더 두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제 마음 한구석은 어딘가 구멍이 뚫린 듯이 휑했지만 그래도 외롭지는 않았어요. 손주들을 돌본다고 병원도 그만둔 며느리가 손주들이 학교에 간 평일 낮 시간마다 찾아와 함께 가게도 봐주고 아들도 혼자인 제가 걱정되었는지 평소보다 더 자주 찾아왔어요.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해주니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더욱더 잘 알겠어서 마음이 충만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 하나 챙기기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아들은 와중에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매달 한두 번씩 병원이 없는 섬마을에 진료를 보기 힘든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다녔었죠. 한날은 과로로 코피까지 쏟았다는 아들의 소식에 사고를 고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힘들어서 코피까지 쏟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약이야 네가 나보다 더 잘 아니까 필요하면 알아서 지어 먹을 테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밥 든든하게 해먹이는 것 말고 더 있니? 그럼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가서 먹고 오면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이걸 들고 여기까지 오세요? 뭐 대단한 걸 했다고 거기까지 오라 그래. 고작 밥 한 끼 해먹이는 건데 안 그래도 피곤한데 말이야. 정말 어머니 고집은. 아무렴 네가 누굴 닮았겠니? 다 날 닮아서 너도 한 고집 하는 거야 이거 사. 어머니 왜?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감사해요. 전 대체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는 걸까요? 나야말로 고맙지. 나 다른 복은 없어도 자식 복 하나만큼은 아주 차고 넘치나 보다. 너 같은 아들을 둔 거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사랑받으면서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떠나시고선 요즘은 생각이 많아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전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받고 자란 사랑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봉사활동을 다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코피까지 쏟을 정도면 쉬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도 가면 좋아요. 가면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자연경관도 실컷 볼 수 있고요. 공기는 또 얼마나 좋은데요. 거기 노인분들이 저를 참 예뻐하세요. 가면 서로 커피를 타주시겠다며 난리세요. 아이고, 네가 좋아하는 일이고 뜻이 있어서 하는 일이니
더는 뭐라 말을 못하겠다만 난 좀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다. 네, 컨디션 봐가면서 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아들은 제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어요. 저는 내심 아들이 봉사활동을 접고 건강을 챙겼으면 했지만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니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너무 들이치는 비 때문에 저는 평소보다 3시간이나 빨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죠. 아유, 먼 놈의 비가 이렇게 쏟아진대. 아주 그냥 온몸이 홀딱 젖었네. 우산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세차게 내리치는 비와 휘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저는 홀딱 젖은 생쥐꼴이었죠. 급히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저는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핸드폰엔 며느리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찍혀 있더라고요. 평소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아이가 무슨 급한 일이기에 이리도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전화를 했는지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며느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부짖는 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잔뜩 격앙된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무엇이 단단히 잘못됐음을 감지했습니다. 왜 그러니 아가야? 혹시 원일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어머니, 어떡해요? 어떡해요, 어머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울지만 말고 말 좀 해보렴. 그이가? 원일이가 왜? 그이가 죽었대요. 뭐? 순간 전 그대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라만 봐도 다를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워온 아까운 제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그날도 외딴 섬마을에 의료봉사를 가던 중이었다고 해요. 비가 내렸지만 배가 못 들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선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작은 배에 몸을 실었다고 해요. 하지만 배는 얼마 못 가 세찬 파도에 뒤집혀 버렸고 그렇게 제 아들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늘이 시기 질투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 버린 건 아닐까 생각하며 제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이런 거구나 하며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봉사활동을 그만두라고 아들을 강하게 말리지 못한 제 자신이 떠오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가진 것이라곤 자식 복밖에 없다고 말했으면서 그 복을 지킬 줄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 저였어요. 왜 그때 강하게 말리지 못했을까? 미련 천치 같은 나 자신한테 한없이 화가 나고 또 화가 났죠. 그러자 화병이 생긴 건지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깨가 쑤시더니 나중엔 무릎을 펼 수가 없었고 그러다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미친 듯이 아파왔죠. 나중엔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절뚝거리며 겨우 걷는 신세가 되었어요. 결국 전 남편이 떠나고도 혼자 열심히 꾸리던 반찬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남편이 떠났을 땐 슬퍼도 어찌저찌 살아갈 힘이 조금은 남아있었는데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몸이 100년은 훅 늙어버리더군요. 사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나도 얼른 남편과 아들을 따라가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만 절실했죠. 그래도 제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제 삶의 유일한 낙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들이 남기고 간 손주들이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찾아오는 며느리와 손주들 덕에 몸은 나버렸을지 몰라도 정신까지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며느리 본인도 힘들 텐데 이렇게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위해 아이 둘을 데리고 다녀간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아들을 똑 닮은 손주 녀석들을 보면 잠시나마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손주들과 간간히 왕래를 이어가던 중 오랜만에 손주들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할머니, 저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갈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할미 보러 올 거야? 예, 할머니. 저희 가면 깻잎무침 해주시면 안 돼요? 대담하다. 아유, 우리 강아지들 오는데 깻잎 무침이 문제야? 또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잡채랑 갈비찜. 할머니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할미가 우리 강아지들 먹고 싶은 음식 잔뜩 해놓을게. 할머니, 빨리 보고 싶어요. 저도요. 할미도 우리 강아지들 너무 보고 싶어. 다들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지내다 주말에 만나자. 할미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네. 주말에 저희 집에 오겠다는 연락이었어요. 안 그래도 요새 며느리 일이 많이 바빠서 한동안 손주들 얼굴을 못 보던 차였는데 그 전화 한 통에 어찌나 날아갈 것 같던지요. 그렇게 손주들이 오기로 한 며칠 전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손주들 줄 용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앞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은 뒤 빳빳한 봉투에 정성스레 돈을 담아 지갑에 넣었죠. 돈 봉투가 든 지갑을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부딪혀 왔어요. 저는 허겁지겁 몸을 일으켜 자리를 떠났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줄 용돈 봉투를 찾으려고 보니 세상에 지갑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은행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손에 쥐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참을 생각해 보니 뒷사람과 부딪혔을 때 바닥에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아유, 내 정신머리도 그게 어떤 지갑인데 거기에 뭐가 들었는데 그걸 그리 떨구고 와. 아유, 이를 어쩐다. 그 지갑엔 손주들에게 줄 용돈도 들어있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의 사진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들 사진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지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으로 골라 지갑 속에 넣어놓고 다녔어요. 그러다 가끔 너무 힘들거나 보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든 꺼내보곤 했는데 그걸 잃어버리다니 저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더군요. 급하게 핸드폰을 찾아 오늘 방문했던 은행에 전화를 하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였어요. 예, 여보세요? 저 혹시 오늘 지갑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아, 예, 맞아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은행에서 지갑을 주었는데요. 이 안에 있는 명함을 보고 연락드려요. 아유, 맞아요. 오늘 은행에서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갑 주인이에요. 지갑엔 제가 이전에 반찬 가게를 할 적 사용했던 명함도 몇 장 들어있었는데 그걸 보고 연락을 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지갑을 준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제가 지금 당장 그리로 갈게요. 저는 무슨 정신으로 신발을 신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헐레벌떡 은행 앞으로 뛰어갔어요. 아유, 영영 잃어버린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아가씨 덕에 금방 찾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 있는 번호로 연락드린 게 다인걸요. 아가씨는 아직도 어린 티가 나는 대학생 같아 보였어요.
순간 지갑을 찾아준 그 어린 학생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유, 정말 소중한 게 들어있는 지갑이라 잃어버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마음 같아선 정말 크게 살해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게 이거네요. 이거 우리 손주들 주려고 만든 용돈 봉투인데 이거라도 받아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괜찮으니까 받아주세요. 큰일을 한 것도 아닌걸요. 정말 괜찮으니 넣어두세요. 나에겐 아주 큰 거예요.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또다시 소중한 걸 영영 잃을 뻔했어요. 제 마음이니까 받아줘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럼 내 어디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살게요. 커피 한 잔 정도는 사게 해줘요. 제 답례를 극구 거절하던 아가씨는 그렇게 제 부탁에 커피 한 잔을 수락해줬습니다. 저희는 은행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이야기를 해보니 아가씨는 이제 막 2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냥 어린 학생으로만 보였는데 마주보고선 자세히 들여다본 아가씨의 모습은 동글동글하니 앳돼 보이는 이목구비와는 다르게 오랜 세월을 산 듯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차분하면서도 진중해 보이는 인상이 먼저 떠난 아들과도 닮았다고 생각했더랬죠. 그때 아가씨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지갑 속 사진에 있는 남자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지갑 속 사진에 있는 남자 이름이요?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은 박원일이라오. 혹시 그분과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왜... 이분이 아드님이셨어요? 이때 갑자기 아가씨의 눈에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금세 두부를 적시는 게 아니겠어요? 눈물샘이 터진과 동시에 주체할 수 없다는 듯이 아가씨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오늘 처음 본 어린 아가씨가 제 아들의 이름을 듣고 이렇게 오열을 하다니 도대체 이 아가씨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짐작조차 안 되더라고요. 아가씨, 일단 진정해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제 물음에도 아가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아들을 알고 있어요? 제 물음에 아가씨는 흐느껴 울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아들을 안다고요? 어떻게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요? 한참을 흐느껴 울던 아가씨는 두 눈으로 눈물을 겨우 닦은 뒤 말했어요. 이분은 저에게 은인 같은 분이세요. 은인이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이분께서 제 후원자셨거든요. 아가씨의 말에 의하면 제 아들이 아가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후원해줬다고 해요. 저는 섬마을로 의료봉사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결손가정 학생들도 후원해주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학비는커녕 끼니 때울 돈도 없었죠. 더 이상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버거워져서 자퇴를 하고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려고 하던 때였어요. 학교 측에서 저에게 후원자가 생겼다고 학교 다니는 동안 학비는 물론이고 소정의 생활비도 후원해 주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원자가 바로 아저씨였어요. 그때 문득 언젠가 아들이 떠나기 전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요. 아들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저도 모르게 열심히 노력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전 아가씨가 들려주는 제가 몰랐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를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서였어요. 그때 전 이미 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라 공부에서 손을 놓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이 끝나고 잠깐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하교한 시간에 저는 교무실로 불려갔고 그곳에 아저씨가 계셨어요. 민지야, 인사드리렴. 이분이 앞으로 널 후원해 주실 분이란다.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이름이 민지라고? 네, 유민지예요. 이분도 우리 학교 졸업생이셔.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신데 우리 학교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후원해주는 장학제도를 제안해 주셨단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민진이가 바로 생각이 나서 내가 적극 추천했어. 민지가 입학한 이후로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들었단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요즘 시험 시간에 OMR 카드도 백지로 내고 숙제도 전혀 안 해오고 공부에서 손을 놓은 것 같다고 하시던데 사실이니? 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어차피 대학부터도 등록금도 없어서 못 들어가요. 요즘 대학들 장학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 졸업 후에 천천히 일하면서 갚아도 돼. 그리고 집에 쌀이 없어요. 쌀? 쌀도 없어. 얼마 전엔 주민센터에서 매달 나눠주는 라면도 다 떨어졌어요. 배급일까지는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라면을 할머니랑 둘이서 쪼개고 쪼개 먹어도 모자라요. 지금 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먹을 쌀값을 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에서 손을 놓은 거니? 네, 자퇴해서 취업하려고요. 그 이후에는? 검정고시 보려고 했어요. 대학은 어렵겠지만 생활비 해결되면 조금씩 돈 모아서 천천히 가려고 했고요. 제 말을 들은 아저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그러곤 한참 생각에 잠기셨죠. 생활고에 지친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한참을 말을 고르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민지야, 네 상황이 지금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인 거 아저씨는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만약 네가 지금 자퇴를 해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넌 절대 나중이 되어서라도 대학에 갈 수 없을 거야. 사람에게는 알맞은 시기라는 게 존재한단다. 지금 너 같은 학생일 때는 기회가 많은 시기야. 충분히 네가 가진 재능을 가꾸고 좋은 길을 선택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말이야. 하지만 네가 이 시기를 외면하고 학교를 박차고 나간다면 그런 기회를 잡기란 매우 힘들 거야. 하루하루 생활비를 버는 것에만 급급해서 나중에는 네 꿈도 잊은 채 모든 걸 포기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넌 지금의 삶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게 돼.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집에 오늘 먹을 밥도 없어요. 집안은 난방도 안 되는 냉골이라 내복에 스웨터를 껴입고 양말을 3개씩 신어도 추워서 죽을 것 같다고요. 이런데 공부라뇨. 그건 지금 저에게 너무 사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후원해주겠다는 거야. 그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말이야. 정말이세요? 내가 뭘 했어? 지금 네 시기는 기회가 많은 시기라고 했지? 내가 바로 그 기회란다. 그럼 저 할머니랑 둘이 바꿀물 걱정 없이 공부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진 내가 후원해줄게. 그러니 너는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민지야, 선생님도 네가 항상 너무 아까웠어. 분명 나중에 꼭 큰일을 해낼 아이인데 지금 상황 때문에 모든 걸 쉽게 포기하려는 게 어찌나 안타깝던지. 선생님, 정말 너를 구원해주러 온 천사 같은 분이셔. 이 후원 꼭 받아서 네 꿈을 활짝 펼쳐야지. 그래야 할머니도 호강시켜드리지. 그렇지? 정말 고맙습니다. 저 꼭 성공할게요. 저 후원하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언젠가 아저씨께도 꼭 보답할게요. 그럼 됐어. 난 이미 그런 네 마음이면 충분하단다. 그러곤 아저씨는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시곤 조용히 돌아서서 교무실을 나가셨어요. 봉투 속엔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하염없이 울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안타깝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어른들은 많았지만 선뜻 나서서 제 손을 잡아준 어른들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처음 느껴보는 어른의 따뜻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안도했어요. 말로는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사실 저 계속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저씨 덕에 이제 계속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이면서 안도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아저씨는 제 학비와 생활비를 후원해 주셨고 저는 안심하고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손을 나서 엉망이었던 성적도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죠. 아저씨는 학교를 통해 저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고 매번 편지를 통해 안부를 전하시고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날 교무실에서 처음 뵌 이후로 한 번도 저를 찾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본 적은 없었죠.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배려해 주신 거였어요. 민지야, 담임 선생님께 네가 요즘 매일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열심히 하는 자세는 정말 좋지만 무리하는 것은 좋지 않아. 공부는 체력전이란다. 항상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도록 하렴. 추신, 먹는 것도 중요하니 절대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아저씨, 염려 감사합니다. 아저씨 편지 받고 밤샘 공부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대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두 시간 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죠? 민지야, 요즘 날이 많이 덥구나. 이렇게 더울 땐 공부도 손에 잘 안 잡히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온몸에 힘이 쭉쭉 빠지지. 그럴 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란다. 이번에 후원금에 생활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보냈으니 할머니와 함께 시원한 수박이라도 사 먹으렴. 아저씨 덕분에 수박 정말 잘 먹었어요. 수박이 어찌나 시원하고 달던지 하루 만에 반통을 다 먹어버렸지 뭐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수박을 드시다 우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우리 할머니가 아저씨한테 귀인이래요. 맞는 말 같아요. 아저씨는 저에게 귀인이고 은인이세요. 꼭 성공해서 저를 후원해 주신 거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편지로만 서로의 소식과 격려를 주고받던 중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어느 봄이었어요. 아저씨께선 아주 오랜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수험생이 된 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싶으셨대요. 아직도 기억나요. 테이블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각종 반찬이 놓여 있었고 아저씨와 저는 함께 마주보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함께 마주보고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이렇게 밥까지 사주시는데 제가 아저씨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너 공부 잘하는 거 그거면 됐어. 오늘 상담 때 담임 선생님께서 수시로 원서를 넣으면 1학기가 끝나기 전에 대학에 합격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지금 성적이면 어느 학교든 제가 원하는 곳으로 수시 합격 가능할 것 같으니까 수시를 노려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 됐구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이렇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전 지금쯤 어딘가에서 대학은 꿈도 못 꾼 채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겠죠.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었어. 내가 아니었어도. 이번 수시 합격도 꼭 해낼 거다. 저 그런데 수시원서 안 내려고요. 뭐? 왜? 꿈이 생겼거든요. 꿈? 어떤 꿈 말이니? 수능 시험 봐서 의대에 갈 거예요. 저 꼭 아저씨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나처럼? 네. 아저씨처럼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저 같은 사람들의 영혼도 살려주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영혼까지 살려줬다니 너무 거창해서 쑥스럽구나. 아저씨는 제 영혼을 살려주신 은인이에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아무도 없을 때 아저씨가 있었어요. 늘 편지로 응원해 주시고. 편지. 그냥 별거 아닌 말들이었는데. 별거 아니지 않았어요. 매달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래, 한 달만 더 버텨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후원자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는 이렇게 의사라는 멋진 꿈을 꿔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잘 버텨줘서 고맙다. 대신 앞으로는 아저씨도 저한테 기댈 수 있어요. 그동안 저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 뭘? 일단 밥값은 제가 낼게요. 그건 아직 안 돼? 저 언젠가는 내게 해주세요. 그럼 네가 진짜 훌륭한 의사가 됐을 때 그때 한턱 쏴. 진짜죠? 꼭이요? 응? 약속? 이상하게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가슴속 한 구석에 난로를 켜놓은 듯이 따뜻해지곤 했어요. 꼭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느낌이었죠. 그렇게 아저씨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저는 더 열심히 공부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곧 수능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수능 전날 아저씨께선 절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죠. 내일이 수능인데 기분이 어때? 어디 보자. 긴장한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엄청 떨려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고요. 그럴만하지. 더군다나 넌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가 더 간절했으니까 더욱 그렇게 느껴질 거야.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 잘하고 싶은데 만약 망치면 어떡하죠?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신 걸 생각하면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야, 넌 너한테 의대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실망하시면 어떡해요. 난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근데 아저씨는 왜 그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한테 아무런 빚도 없잖아요. 널 보면 어린 시절 내 모습이 떠올랐거든. 어린 시절 아저씨요? 나도 너처럼 똑똑하고 공부 잘하기로 유명했지만 환경이 따라주질 않았어. 하지만 나에겐 언제나 나를 믿어주고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지. 금전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차고 넘치게 받았어. 그리고 그 힘으로 공부를 했어. 비싼 학원이며 과외를 받는 애들도 다 제치고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지. 부모님의 응원과 사랑이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야. 너에게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다. 꿈을 키우는 건 가정 형편도 아니고 돈도 아니야.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이야. 넌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이제 드디어 네가 원하는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문 앞에 서게 됐어. 그 문이 너무 커 보여서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 문은 열면 열리는 문이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로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네요. 너같이 똑똑한 아이한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오히려 내가 더 큰 기쁨이었단다. 내일 수능 끝나면 아저씨께 전화드려도 돼요? 뭔가 수능 끝나고 제일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당연하지. 내일은 내가 의료봉사를 가는 날이니 다녀오면 내가 맛있는 밥도 사줄게. 그때는 제가 살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안 돼? 알겠어요. 의료봉사 잘 다녀오세요. 너도 내일 수능 잘 치르렴. 그때 아저씨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어찌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진짜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정말 아저씨의 응원 덕에 저는 수능 시험을 정말 잘 봤어요. 그해의 수능은 지금까지도 아주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건 아저씨였죠. 저는 수능이 끝난 뒤 가채점을 마치자마자 바로 아저씨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저씨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을 드렸지만 아저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아저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요. 수능을 보고 나면 함께 밥을 먹기로 한 약속도 영영 지킬 수 없게 됐죠. 그리고 전 의대에 진학해서 이제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가고시도 볼 예정이에요. 아저씨께 꼭 지금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아저씨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아가씨의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베풀어 만든 기적 같은 아이가 제 앞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또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가씨가 꼭 아들이 세상에 남기고 간 자신의 한 부분인 것 같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안 그래도 국가고시를 앞두고 아저씨 생각이 더욱 많이 났는데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다니 꼭 아저씨가 주신 선물 같아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미소 지으며 말하는 아가씨를 보며 저도 따라 웃었어요. 아가씨 말대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꼭 아들이 저에게 준 선물 같았거든요. 이후 집으로 돌아온 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직 저녁 안 드셨어요? 먹었지, 먹었어. 너는? 애들은 잘 있니? 네, 다들 잘 지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너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지갑을 잃어버렸거든. 어머, 어디서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은행 앞에서 돈을 찾고 가방을 넣는다는 게 그만 정신없이 나오다가 빠뜨렸나 보더라고. 그걸 한 아가씨가 주워서 연락을 해줬어. 다행이네요. 요즘 그런 일 있으면 못 찾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런데 말이다. 내 지갑 속에 네 남편 사진이 있었거든. 그의 사진이요? 그래. 그런데 그 아가씨가 그 사진을 보더니 내게 묻더구나. 이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름을요? 왜요? 그래서 나는 우리 원일이 이름을 말해줬지.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그 아가씨가 갑자기 목 놓아 우는 게 아니겠니? 어머나, 왜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요? 글쎄 우리 원일이가
후원하던 학생이었다더구나. 뭐라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 없이 할머니랑 단둘이서 힘들게 살았는데 어떤 후원자가 나타나 학비를 대줬대. 그 후원자가 바로 원일이었다는 거야.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많이 놀랐는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한참 후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니? 네, 알고 있었어요. 그이가 꼭 어린 시절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다면서 많이 아끼던 아이였어요. 아이한테서 온 편지를 정성스레 앨범에 끼워 보관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했는데요. 그 아이 의대에 갔대. 지금은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구나. 원일이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 그이가 살아서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누구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해했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하지만 말이야, 그 아이가 이렇게 찾아와 줬다는 게 원일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인연 같지 않니? 네, 어머니. 저도 그 아이를 꼭 만나고 싶어요. 며느리도 제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많이 아끼고 후원해준 그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전 며느리와 아가씨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어요. 반찬 가게를 했을 때 솜씨를 발휘해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만들었죠. 우리 집에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님이 둘이나 오는 날이었으니까요. 밥상 위에 반찬들을 올리며 정리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도착을 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잘 왔다. 그리고 곧이어 귀한 손님이 한 명 더 도착을 했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자 아가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서 와라. 여긴 내 며느리야. 원일이 아내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며느리는 아가씨를 보자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는지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리고 이내 환하게 미소 지어 보이며 아가씨를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의대에 들어가서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이도 하늘에서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며느리의 말에 아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벅차오르는 표정으로 아가씨를 힘껏 끌어안은 뒤 등을 토닥여줬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훔쳐냈어요. 그리고 한참 뒤 저는 너무 울어서 두 눈이 퉁퉁 부은 며느리와 아가씨를 식탁 앞으로 데려가 앉혔어요. 자, 많이 먹어라. 공부하느라 바쁘면 밥도 제대로 못 챙길 때가 많을 텐데. 그리고 너도 일하랴 애들 보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텐데. 많이 먹어. 밥이 보약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항상 든든하게 먹어야 해. 감사합니다, 할머니. 순간 전 할머니라는 말에 흠칫했어요. 그리고 저를 너무나 당연하게 할머니라고 부르는 이 아가씨가 마치 원래 내 소녀딸이었던 것 마냥 한없이 친근하고 정감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곧 따지고 보면 아들이 살아생전 자식처럼 아끼고 후원해줬던 아이니 저에게 소녀딸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5년 전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로 휑하기만 했던 가슴에 아주 오랜만에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죠.
우리 원일이가 남긴 인연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앞으로 우리 자주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그렇게 셋이 한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눠 먹으며 정말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남기고 간 이 소중한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잘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나는 저희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마치 소녀딸처럼 제 곁을 지켜줬죠. 매주 찾아와 건강검진도 해주고 가끔은 요리도 해줬습니다. 어찌나 살가운지 매번 찾아와서 제 옆에 딱 붙어 제잘거리는 통에 저는 외로운 새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민지에게서 정말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국가고시 합격했어요. 뭐? 아유, 장하다, 장해.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이제 진짜 의사 선생님인 거네. 합격 결과 보자마자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한 거예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아저씨에게도 아줌마에게도 그리고 할머니에게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꿈을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해낼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원일이도 아주 기뻐하고 있을 거야. 내일 바쁘지 않으면 집으로 오렴. 함께 축하 파티 해야지. 네, 할머니. 저는 바로 며느리와 손주들도 초대해서 함께 민지의 합격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손주들에게 줄 용돈 봉투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봉투에는 민지에게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아들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아들이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아이에게 전하기 위해서요.